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픽 인터뷰입니다. 오늘 3교시이기도 하고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와 25일에 있었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그 이전에 22일에 뒤늦게 알려졌죠. 그래서 윤핵관이란 분들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경악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표현 쓸만하죠. 아, 그렇습니까? 이건 예전에 진짜 이 개파 보수 정치할 때 네. 뭐 삼김 시대나 뭐 그 이전에 뭐 했던 방식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대놓고 개파색을 드러내지 않는 이제 흐름이잖아요. 네. 뭐 특히 이제 뭐 보수 쪽에서 뭐 친박, 친이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공식 지도부 만찬하기 이전에 3일 이전에 윤핵관을 따로 모았다는 얘기는 친윤 개파 정치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건 누가 봐도. 그리고 당연히 윤 대통령은 여당 공식 지도부보다는 친윤 핵심 관계자들을 더 신뢰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래도 정치개혁 그 흐름들이 쌓여서 이제 개파가 없는 건 아닌데 대놓고 개파 정치를 안 하던 흐름을 윤 대통령은 그냥 일거에 뒤바꿔버린 거죠. 그냥. 네. 30년 이상 정치를 뒤돌려버렸죠.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를 새로 짓고, 새로 짓 건 아니고 리모델링하고 첫 손님이 뭐 사우디 왕세자였는데 실제로 국내 첫 손님은 윤핵관이다.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까? 아마도 제가 네. 볼 때는 이 여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윤핵관을 좀 비밀로 하고 싶었겠죠. 뭐 설마 이거를 뭐 공개를 하고 싶었다는 아닐 텐데. 네네. 근데 이렇게 개파 정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윤핵관에서가 4명이 권성동하고 장제원, 네. 이철규, 윤한홍인데 네. 그 사람들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주변에서 그 윤핵관 4명 주변에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이 의원이 우리는 이제 윤핵관으로 초대받았다 지도부보다 알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치권 생리상으로.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4명이 직접 알렸다기보다는 4명 주변에 뭐 참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참모들이 우리 지금 뭐 보스가 이렇게 좀 초대받아서 지도부보다 더 먼저 갔다 이렇게 알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내부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 윤핵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 시점이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누군 나갔다 드러났다 권성동 의원과 거리가 좀 있다 장제원 의원은 뭐 토사구팽당했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다 일축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네, 뭐 설들 나눴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나갔다고 알려졌는데 다시 들어왔구나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부부 동반 만찬도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부부 동반 만찬이라는 게 왜냐하면 예전에 정치한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 와이프까지 막 다 달려들어서 정치를 했었는데 그렇죠. 온 가족이 요즘에는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와이프는 와이프, 실제 의원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부부동반 와이프도 만찬도 없어졌는데 아니 비선 개파원들을 불러놓고 부부까지 불렀다. 이거는 뭐 완전 우리는 패밀리다라고 선언을 해도 전혀 그렇게 이해도 전혀 무관치 않은 뭐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런 윤핵관과의 만찬이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어떻게 문제로 연결되는 건가요? 이러면 이제 저 당에 있는 이제 총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아닙니까? 전구에서 지역구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 지도부를 인정 안 하겠죠. 글로 줄 서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4인방한테 이제 쫙 줄 서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이거는. 그럼 4인방이 당의 실제로 핵심이 된다. 윤핵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핵심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공천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글로 레이더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왜 우리 정치의 퇴행, 30년이나 퇴행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삼김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 당원이나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삼김한테 뭐 갖다 바치든지 뭐 열심히 잘 보이든지 끝났는데 이게 그래도 민주화 이후에 그 당원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당에서 그래도 당원이 선택하고 당원이 후보를 정하고 뭐 그게 100%는 안 됐지만은 계속 그 방향으로 왔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양당 다 그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지 않더라도
이 국민의힘의 규정상으로는 대통령은 최고 당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사실상 보스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공식 지도부 채널이 아닌 개파 보스 중간 보스들을 챙긴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그 출마자가 섬기고 모시고 이게 아니라 다시 개파 보스한테 이게 충성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자주 거죠. 만날 수 없는 대통령 대신 윤핵관 4명에게 뭐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공식 지도부 같은 경우는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특정을 밀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다 투명하게 좀 드러나니까 활동이.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공천이 가는데 당대표로 중심 가면 이렇게 4명이 완전히 비공식으로 절대 권력과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야합하고 있다 혹은 뭐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러면은 공천 시스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윤핵관에 뽑힌 4명이 아닌 다른 뭐 정치인들 국민의힘 쪽에 이런 분들은 소외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발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이른바 이제 중진급 내에서는 심각하게 보겠죠. 네. 특히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물갈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네. 사실 물갈이에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이 물갈이 한다는 명목으로 라이벌들을 쳐내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이 4인방 중심으로 분명히 물갈이는 하는데 그 물갈이라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친윤계 결속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갈 사람들을 꽂는데 그걸 누구를 쳐낼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지난 총선 때 괴멸적 패배를 당해서 네. 좋은 지역구에서만 살아남았거든요. 아, 좋은 지역구라는 건 영남 쪽이나 서울, 수도권, 강남 이런 데 살아왔지. 험지가 다 몇살 나겠는데. 네. 그러면 그 한 100여 명 되는 국회의원들에서 비례를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 좋은 지역구니까 물갈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들을 그럴 때 가장 만만한 사람들이 주로 중진들이에요. 지역 중진들. 네. 3선, 4선들, TK나 이제 PK에. 그러면 이 4인방들이 이 자기들도 이제 3선, 4선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들 라이벌을 치는 거예요, 그냥. 물갈이 한다고. 네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가볍게 끝날 사안은 아닐 겁니다, 이게.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의 앞날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거네요. 그분이 지역구 좋은 분이죠. 그분이 지금 원내대표죠, 참. 그분이 대표적으로 물갈이하기 딱 좋은 분 아닌가요? 대구 지역구에 네. 한 4선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뭐 그냥 물러나세요 얘기하기 딱 좋을 만한 게 그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님 찾는 건가요? 다만 이제 그분은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네. 이제 보니까 검사가 이제 서열 1위고 선거리고 판사는 한 진고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판사 출신이니까 좀 버텨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상민 장관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근데 네. 이게 뭐 윤핵관 4인방 만찬을 한 다음에 3일 뒤에 지도부 만찬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솔직히 지도부 만찬에 대해서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 기사 별로 체크도 안 했는데 네네.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요식이라는 게 뻔한 건데 뭐. 뭐가 먼저 정해졌든 간에 네. 윤핵관 만찬 다음에 차라리 지도부를 먼저 하고 네. 한 달 뒤에 윤핵관 했으면 낫겠어요. 근데 한남동 공간 들어가자마자 윤핵관 네. 그것도 부부동반도 의미가 달라요. 이거 부부동반하고는. 부부동반은 좀 사적인 느낌. 이건 패밀리라는 아까 얘기예요. 패밀리. 패밀리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거 해놓고 공식 지도부 만찬한 거는 아무 뭐 없죠. 임팩트가. 관심도 없을걸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네. 뭐 3시간 동안 했다 이런 것도 의미 없는 의미 거죠? 없는 얘기들이죠. 뭐 이미 다 결정했을 텐데 이 4인방하고. 그래서 네네. 4인방하고 얘기했던 게 이제 전당대 교통정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지도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만둘 사람들인데. 네. 다 끝난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사람들하고는. 그러면은 사실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세울지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정했다. 결정했다는 이렇게 봐도, 얘기잖아요. 네. 네. 결정해놓고 지금 있는 이제 그만둘 지도부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수고했다. 그냥 이제 잡일이나 처리하라 그랬겠죠. 네네,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죠. 이러면. 그렇군요. 또 하나는 협치는 안 하는 건 확실한 거죠 지금. 하려는 그 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쇼도 안 하는 원래 쇼는 하거든요. 네네. 하는 쇼는. 근데 그조차도 안 할 정도로 그냥 확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취임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회담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답변도 없는 거죠. 원래 야당 대표는 원래 누구든지 그렇게 욕을 합니다. 네.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할 때
그 이진복 수석을 통해서 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네네. 전화를 해놓고 다음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장이 나가 들어왔을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질의할 정도로 계속 이재명 대표 관련 이 수사를 검찰발로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언론사가 캔 것도 아니고 검찰이 계속 소스를 준 거를 매일 터뜨렸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 현찰이 나왔다 뭐 이런. 다 검찰발이에요. 네, 지금 나온 수사들이 그냥 대놓고 검찰발로 한다는 얘기는 이건 뭐 정권이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협치 안 한다는 얘기죠. 뭐 이 상태에서 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도 무슨 얘기죠. 뭐 사실상 칼을 뽑아서 끝장을 내겠다고 좀 하고 있는데 뭐 만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왜 끝장 내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 보수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 네. 정통 보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문재인 정권에서의 승승장구한 검찰 라인이고, 그렇죠. 그때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핸디캡이 있거든요. 네. 그 사실 경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수층 지지층이 단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맞으니까 네. 예를 들면은 가장 단단했던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보수층이었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만 해도 보수층과 단단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아닌 거죠.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 관계보다도. 그래도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는데 네. 어느 순간 이 지지층이 흩어질 수 있다는 위험감. 더군다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다 TK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30% 이하 지지율 남아있는 게 사실상 영남권 노인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대구 그렇죠? 경북이 여기가 거고요. 사실은 네. 이제 박 대통령 탄핵 무효 운동했던 그 세력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탄핵의 그 수사를 주도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 지지층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보수 이제 이 태극기들을 이끄는 이 포스터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감옥 집어넣어라. 네. 이재명 감옥 집어넣어라. 노래를 부르고 지금도 거의 계속 불러대는데 저는 그게 좀 일정 정도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게 지지층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에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여러 가지 여론조사 문제가 있지만은 24%까지 떨어졌을 때 네. 조만간 10%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부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공안 정국을 시작하면서 붙잡아 놓은 거예요, 보수층을. 그래서 지금 30%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좀 멈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완전 7대3으로 고착화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일정 정도 성공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을 와해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면서 민주당의 리더십을 붕괴시켜서 야당을 흩어뜨린 다음에 정계개편 들어간다. 여기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지지율 관리 수단은 이재명 대표 잡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통은 뭐 경제 분야라든지 외교 분야라든지 이렇게 국정에서 성과를 내면서 지지층을 늘려가는데 이런 거는 포기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인사에서 네. 좀 상대 측 이 편들을 좀 이 중용을 하면서 중간층 공략을 하는 게 좌든 우든 모든 정권의 방식이거든요. 그거 그렇죠. 맞아요. 저 김동연 씨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석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았죠. 네. 그런 것도 아예 없고 내각에서 그냥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라는 게 검찰 정권의 성격 그대로 수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율 관리를. 네. 그러니까 평소 지지율 필요 없다. 수사로 상대방을 쳐서 정계개편 가겠다. 근데 그런 의도가 통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원래는 지금 이제 정계개편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네. 이쪽에 이제 실세들, 저는 실세를 강신업 변호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분이 네. 얘기한 대로 다 가니까 네. 지금 그분들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천공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세가 약간 둘 정도 있는 좀 큰 얘기들은 천공이 하고 좀 디테일한 얘기는 강신업.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 검찰 수사발 이제 이 내용들을 네. 강신업 변호사가 유튜버를 하는데. 네. 거의 검찰총장 브리핑이에요. 그렇습니까? 너무 네.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이분이. 네, 네. 그리고 얘기하는 태도가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네. 문제는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민주당 사람들 이거 안 믿었거든요. 네. 김용 정진상 구속 안 믿었는데 네. 이미 강신업 변호사가 날짜까지 거의 짚으면서 딱딱 짚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저는 뭐 막구 실세라고 보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내년도 정계개편한다는 거예요. 네. 신당 창당이다. 네. 그래서 유승민 개파를 쫓아내고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다 둔 다음에 이재명계를 쫓아내고 남아있는 민주당과 합당해서 거대 여당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그림이야 그려볼 수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는 일은 가능할까요? 구속을 시키는 게 목표다. 그게 태극기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어서 만만치 않을 그게 이제 뭐 하여튼 뭐 강수섭 변호사 얘기는 네. 12월 8일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2월 8일 전에 일단은 소환 통보를 해서 예.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은 한 번은 일단 국회에서 막을 거다. 네. 근데 12월 8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거든요. 그럼 두 번째 했을 때 그때 이제 구속영장이겠죠. 체포영장이나. 네. 그때 과연 방탄국회 할 수 있을 거냐 민주당이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의 이른바 중역들 굉장히 다른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은 이재명 대표 혼자 알아서 해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거하고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라. 네. 대국민 사과라는 얘기는 검찰 수사를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의 네. 구속에 대해서 사과해라. 대국민 사과라는 네. 얘기는 검찰 구속 수사가 맞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일부 아닌가요? 그게 일부인데 네. 일부인데 이 사람들이 다 중진급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권주자도 했었던 박용진이라든지 뭐 이런 네.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좀 파워풀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은 169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 좀 정의당은 제가 볼 때 정의당은 예전에 뭐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예전에 저 민한당 비슷하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예, 민정당부터 민한당이 언제 때는 겁니까? 거의 그 민한당 제 5공화국 때 얘기를 그러니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중대, 2중대, 3중대 여당이랑 더 가까워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한 20-30명만 이탈하면은 체포동의안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표대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 부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과될 수 있는 거죠. 체포동의안. 예,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와해되나요? 심각할 겁니다. 심각한데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 강신업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정계 개편을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여태까지 내내 있었으니까 권력을 잡으면 약간 그런 욕심들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이 이합 집산하고 뭐 생겼다 없어진 당도 많았고 그랬는데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올까? 이건 또 별개여서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물론 저는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뭐 현재 입장에서 뭐 서로 다 주관적인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지율이 낮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완전 절대 반대층이 60%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비호감. 예, 네. 그러니까 비호감 네. 수준을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 이런 거는 70%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초기에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우병으로. 네. 근데 다시 50%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는 게 60%에 그러니까 70%가 이제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60%가 절대 못한다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된다. 절대 못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포기. 네네네.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밉상이다가 60%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을 제가 정권 초기에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은 30% 시멘트를 믿고 있나 본데 사실은 시멘트도 아니고 네. 이 사람들하고는 원래 뿌리가 다른 거고 60%의 반대층이 거의 징후와 혐오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이 무너진다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감으로 바뀐다? 오히려 더 강해지겠죠. 이제 징후 혐오가. 네. 그럼 이 60%의 절대 반대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정권 탈압 추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놓고 정기 개편한다는 게 위험하죠. 이거. 그분들은 거꾸로 콘크리트일 수 있겠네요. 이게 콘크리트예요. 이게, 네. 이게 절대 안 바뀌는 콘크리트입니다. 정규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잠시 후 방과후 수업에서 변희재 대표님과의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